네, 역대 선거 결과와 정치 이 지형의 변화 마지막입니다. 역대 진보정당 선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진보정당 선거 결과죠. 2002년이죠. 민주노용당이죠. 민주노용당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정당 명부 투표제를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부터 지역구 득표율이 아니라 별도의 정당에 대한 득표율로서 정당 명부 득표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쭉 보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최소 10%, 그죠? 최소 10%에 대한 진보 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고정적인, 그죠? 고정적인 부분으로 한국 정치에서 남아있다. 즉, 진보 정당은 진보 정당은 내용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고 하죠.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은 한국 정치에서 양당제임에도 불구하고 10%의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자 내지 독일과 같은 전면적인 비례대표라면은 15%, 20%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소 10%의 지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진보정당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 명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당이 광역의원이죠. 시도의원에서 정당 명부 득표율이 8%였고요. 2004년 총선에서는 13%죠. 엄청납니다. 민주노동당, 사회주의 정당으로 비난받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277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2%를 득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99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분당됐죠. 그래서 득표율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진보정당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정당들의 득표율,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까지 합치면 역시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분당에도 불구하고. 역시 2010년에도 마찬가지죠. 2010년은 어땠습니까? 10%, 독자적인 득표율이 10%고 일부 국민에게 진보정당으로 여겨지는 국참당까지 있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2012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죠. 12%. 2014년, 네, 2014년은 중요한데 통합진보당이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고 그래서 진보정당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하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7%, 8%, 9%, 10%, 그죠? 역시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죠. 2016년 총선에서도 합치게 되면은 약 10%에 육박하게 되는 이러한 득표율이 되고요.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의당이 어, 통합진보당이 2014년 말에 해산된 이후에 이 마지막입니다. 이 이후에 정의당이 이제 그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 정의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정의당의 투표율이 오르게 됩니다. 점치어도 그죠? 오르게 돼서 2020년에는 이제 저는 9%까지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10% 정도를 가지고 2020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직전 2022년 지선이 6월에 있었는데 5월에 대선이 한 달 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졌는데 바로 이제 비판적 지지죠. 비판적 지지의 몰매. 한 달 후에 선거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 지지의 몰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몰매를 정의당이 맞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의당의 정체성 문제, 페미니즘이라든지 여러
대중적이지 못한 이슈가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면서 정의당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이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추문 사건, 그죠? 정의당도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의 그 수뢰 의혹과 그다음에 투신 자산, 김종철 대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쭉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 때문에 최악의 득표를 했지만 여전히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은 약 10% 정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죠. 하수체제나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로 서구죠. 서유럽, 유럽을 정도로 보게 됩니다. 한국도 이제 이탈리아 정도 수준입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는 이제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고 민주주의 상당히 발전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ECD에 가입된 상태고요. 노동자 민중의 진보 정당이 원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역시 정당 명부, 독일식 정당 명부죠. 비례대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도 있죠. 중남미에도 많이 있고. 예. 보통 이제 그 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는 저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3%죠. 유럽의 경우에도 저지선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저지선을 넘기 위해서 정당 명부 결합 제도나 정당 연합이 시작되죠. 정당 명부 결합 제도는 프랑스의 그 광역 선거나 이탈리아에 있어서 되는 건데요.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그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위성 정당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죠?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으로 각 정당이 자기 정당의 이름으로 복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 명부 리스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당이 자기가 후보를 뽑아서 1번으로 하고 정의당이 2번으로 하고 노동당이 3번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명부를 제출할 수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당 명부가 도입되지 않는 소선거구제 양당제에서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제3자 구도를 형성하는 것. 아예 당선조차가 되게 어렵죠. 소선거구제에서, 양당제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영국 노동당의 경우에는 이 원래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정당인 그 자유당과 비공식적으로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죠. 비공식적으로 후보 단일화, 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상당수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탄광, 탄광 노동자들이 강성인데 이 탄광 노동자들이 이 자유당죠. 자유당에 입당해서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당선된 탄광 노동자 의원들과 영국 노동당 출신죠. 이게 같이 합해서 합당을 해가지고 노동당으로 확장한다. 우리로 치면은 민주당에 들어간 운동권 인사들이 민주노동당과 합당하는 이런 방식이다. 그리고 1차 대전 전에 자유당과의 연립정부를 통해서 노동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내각에 들어감으로써 국정 운영을 인정받고 한편으로는 아일랜드 독립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아일랜드 독립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되면서 아일랜드 지역, 그죠? 아일랜드 지역에서의 그이 표, 그래서 이 표를 대거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당의 분열과 쇠퇴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 영국 노동당이 제2정당으로 1차 대전 이후에 제2정당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이제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진행됐는데 1874년에 마르크스파가 3%, 라살파가 3%죠.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더 낮은 득표율을 가졌는데 이것들이 통합을 하면서 1877년에 9% 정도 민주노동당 수준입니다. 계속 10% 이하로 쭉쭉쭉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 탄압법으로
독일의 진보 정당들이 탄압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사회주의 탄압법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자죠. 독일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독일의 노동조합이죠. 독일의 총연맹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총연맹과 노동조합들이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1890년에는 득표율로 19%를 얻게 됩니다. 제1당 득표율. 의석수는 이제 35석에 불과하지만 득표율로서는 제1당이 됩니다. 의석수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득표율이 제1당이었다. 당시 제국에는 이제 연방제죠. 그 지역별 정당이 난립했었고 이런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양당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삼인당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1912년에 들어서 1차 대전 직전에 삼인당은 득표율뿐만 아니라 의석수에서도 제1당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프랑스에서 보면은 1881년 총선에서 왕당파하고 공화파하고 대립했는데 이 1881년 총선에 비로소 왕당파가 몰락하게 되면서 빈 공간에 아, 이 사회주의 성향의 후보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왕당파가 몰락하고 공화파 내에 중도파와 급진파들이 경쟁하는 그러한 구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장인이죠. 마르크스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주의 정당들이 우리처럼 10% 미만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여러 가지로 난립하다가 제2 인터내셔널입니다. 독일 3인당이 주도하는 제2 인터내셔널로 통합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로 통합이 되면서 이 정당이 이제 비로소 점차 득표율을 높여가게 되면서 1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20%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서구의 경우에 진보 정당이 성장한 비결은 첫 번째는 단일 정당이죠. 프랑스, 독일처럼 통합을 하거나 영국처럼 원래부터 하나의 정당, 즉 단일 정당으로의 표 집결이 우선이다. 노동자 표의 집결이죠. 그다음에 영국에 보면은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이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강력한 양당제가 형성되기 전에 원내에 진입했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원내에서 세력을 형성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 보게 되면 어쨌든 원내에서 유의미한 세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해산될 때까지도 아까 말한 대로 10% 내외죠. 10% 내외의 에, 그 지지율을 받았고 분당하게 되면서 2008년에 분당하게 되면서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당하고 새로 창당한 진보신당은 2.94%를 얻고 노회찬 십상정이 낙선하면서 지역구와 이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게 되는 몰락하게 됩니다. 같은 해 연도에 유엔 큰별이 대표이사는 문국연이죠. 양심적인 CEO, 양심적인 자본가가 이제 진보적인 색채 참수한국당을 얻어서 3.8%. 민주노동당이 득표율이 줄어들고 진보신당이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이 유권자 입장에서 진보정당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득표율이죠. 총호하면 12%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최근의 정의당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보정당이 한국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10%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 지지층을 공정하게 배분받는다면 300명 중에 30명이 되죠. 제3세력이 충분히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소선거구제 양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광역단체장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울산에서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그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비판 세력은 가능하지만 국가를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은 예외죠. 비판적 지지의 그
여론이 없었죠. 왜냐하면 문재인이 당선될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표 심리에서 해방돼서 심상정이 6%의 최고 지지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으로 2016년 선거부터 진보의 대표성을 얻었던 정의당이, 그죠? 2024년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의 2008년 진보신당 당시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존보다 많이 후퇴할 거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선거구제 양당 체제에서는 제3세력 진보정당의 표는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진보정당에게 잘 안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사회의 소금, 목탁, 등대 이런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아직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나 경험이 없다. 그죠? 그래서 대선에서 득표율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총선보다. 이러한 총선에서의 득표율 10%를 어떻게 하면 잘 가져간다는 거는 이 표가 집중돼야 된다는 거겠죠. 표가 집중돼서 지역구하고 비례해서 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총선에서의 득표율과 달리 대선에서의 득표율은 비판적 지지 때문에 총선보다 훨씬 낮아서 3% 정도 수준이라고. 권영길, 심상정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진보정당의 성장 과정은 이제 원내 진입, 원내 주요 정당, 우리를 치면 교섭단체, 집권의 순서인데 집권의 방법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더라도 의원 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영웅적인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선거연합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현실적인 진보정당의 성장 과정 일단 원내에 진입해서 교섭단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권은 사실은 너무나 먼 얘기. 집권이 되려면 뭐 연립정부라든지 후보단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너무나 먼 얘기. 민주노당은 이제 그 원내 교섭단체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권 프로젝트는 실패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창당과 원내 진입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당제에서 교섭단체로 성장하려면 민주노당 사례에서 보더라도 일단 전제 조건이 단일한 대중적인 진보정당이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노당의 경우는 정파 간의 대결이죠. 그걸로 인한 악연, 당사자들은 서로 이제 같은 정당을 하기 싫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단일 정당은 어렵기 때문에 연합 정당이 가능하다. 이 연합 정당이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이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기존의 진보 정당이 존치하면서 선거 시기에 선거연합 정당을 만드는 거죠. 이건 편법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존 정당의 지위를 갖고 정당 간의 연합을 허용하는 정당명부 결합제도 혹은 정당연합제도를 실현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가 제도화될 수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되고 총선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어렵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서 정당 간의 연합을 허용하는 정당명부 결합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걸 결선투표 정당명부 결합제도의 확대 이것이 이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가 돼야 한다는 게 어떤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자, 민주노당에는 분당 이후에 견고한 양당제 해서 지역구 돌파의 방법으로 2009년 정책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 조직방침이죠. 진보대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선택적인 야권연대, 자유지색, 민주당과 선택적 야권연대는 정치방침입니다. 선거 전술로 확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1년 말에 민주노당이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함으로써 진보대 통합 노선에서 벗어났고 또 나아가서 민주당과 선택적이 아니라 전국적인 묻지마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러한 선택적 야권연대 방침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당의 후신인 진보정당에 민주노당, 그다음에 진보신당 지도부 세력, 그다음에 국민참여당이 모였지만 결국은 군배지를 달기 위한 무한 경쟁과 편법의 도구로 이 정당이
하면서 1년도 안 됐어. 총선이 끝나자마자 13석의 성과를 얻었지만, 그죠? 이런 13석이나 얻었지만 폭력 사태와 분당 사태로 치달아서 오늘날 진보정당이 분열과 퇴행하는 것을 초래했던 거죠. 어쨌든 진보 정치 세력이 원내에서 의미 있는 세력이 되려면 표를 집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국내의 사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향후 양당제를 돌파할 그 선거연합정당으로서 노동시민의 진보연합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식의 정당명부제가 도입되게 되니라도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제 선거연합정당이죠. 민주당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진보적인 시민들이 연합하는 선거연합정당. 지금 현재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일부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2028년은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또다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것인지, 혹은 진보정당들끼리 선거연합을 해서 양당제를 돌파하려고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할 것 보입니다. 올해 총선처럼 진보 진영의 단결이 어려워진다면 역시 일부 진보정당, 민주당과 일부 진보정당이 선거연합을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2028년에도 진보대 연합이 무산되고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 것이 고쳐가 되면은 결국은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정치적 기반은 약화가 될 것이고 그만큼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치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